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부동산세법 두 번째 조세의 기본 용어 정리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1번 세법 그랬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고 징수하는 그런 조세는 조세권을 남발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조세 법률주의에 따라서 국회에서 만들어 놓은 세법이라는 법률에 요건을 충족했을 때만 부과 징수할 수 있다라고 세금에 대한 법, 세법을 만들어 놨죠. 그래서 그 세법은 밑에 그림에 보시면 국가가 부과 징수하는 국세는 개별세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법에 하나의 세목으로 되어 있다. 즉 무슨 말이냐?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에 대해서 기재해 놨고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에 대한 내용을 규정해 놨죠. 즉 소득세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 놓은 법이 소득세법이고 법인세 규정을 기재해 놓은 게 법인세법,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법,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법, 이렇게 국가가 부과 징수하는 조세는 법 하나에 하나의 세금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일세법, 일세목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만 상속세 증여세만큼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참고로 상속세 증여세는 하나의 법에 세목이 두 가지로 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의 법이 바로 뭐냐? 상속증여세법에 의해서 상속세 부분하고 증여세 부분이 열거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하나의 법에 하나의 세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는 지방세법 하나로 되어 있죠. 그래서 지방세는 통합세법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지방세법이라고 합니다. 명칭이. 지방세법에 지방세 11가지 세목이 다 기재가 되어 있다. 그래서 통합법률로 되어 있다. 그래서 지방세법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 취득세를 좀 많이 징수해야 되겠다. 그러면 국회에서 지방세법 중에 취득세 부분 일부를 개정할 수밖에 없다. 그죠? 그래서 지방세는 11가지 세금 하나로 묶어서 법이 하나, 지방세법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 여러분 그 밑에 2번 납세지와 납세자 이렇게 나왔는데 납세자하면 세법에 따라 각 세법에 따라 아까 말씀드렸죠. 소득세법에 따라 납세 의무자가 있고 또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납부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 이렇게 세법에 따라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을 다 묶어서 총괄적으로 얘기할 때 납세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납세자인은 세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납세 의무자와 원천 징수 의무자, 즉 징수 의무자를 포함을 해서 넓은 의미의 포괄적으로 납세자라고 합니다. 잠깐 여기 보실까요? 자, 납세자인은 납세 의무자와 징수 의무자로 구분합니다. 이 둘을 합쳐서 납세자라고 하죠. 그러나 납세 의무자에는 징수 의무자는 납세 의무자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납세 의무자는 뭐냐? 각 세법에 따라 규정에 따라서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납세 의무자라고 하는데 이와 같은 납세 의무자에는 2차 납세 의무자도 있고 연대 납세 의무자도 있고 납세 보증인도 납세 의무자 범위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징수 의무자는 납세 의무자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2차 납세 의무자는 본래의 납세 의무자가 각 세법에 따라 규정된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그 사람이 남겨둔 재산 등으로 보아 체납 처분을 해도 부족하다. 다시 말하면 납세 의무자가 세금을 체납 안 냈죠. 그런데 납세 의무자가 세금을 안 내면 국가 등이 납세 의무자 부동산을 압류를 해야 되는데 압류 처분을 하더라도 세액에 부족하다. 재산이. 이런 경우는 그 사람을 대신해서 2차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을 2차 납세 의무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2차 납세 의무자는 특별한 경우에만 해당이 되죠. 예를 들어서 2차 납세 의무자는 어떤 경우냐? 자, 사업을 양수받은 사람이죠. 사업을 양수받은 사람. 즉 갑으로부터 사업을 양수받았어요. 포괄적으로. 이랬을 때 원래 사업자인 갑이 그 사업에 관련된 세금을 체납했고 그 사람 재산을 처분해도 세금에 부족하다. 그럴 때는 그 사업을 양수받은 양수인이 2차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다음 과점주주가 있습니다. 과점주주
이것은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총주식의 50% 초과하는 경우는 과점주주라고 하고, 이 과점주주는 비상장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으로 인해서 납부해야 될 세금이 부족하다 그러면 2차 납세 의무자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과점주주도 2차 납세 의무자에 들어갑니다. 또는 그 외에 건축주도 있습니다. 건축주도 있고, 건축주 예를 들어서 주민세 같은 경우에 건축주 사업장 연면적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주민세가 부과되는데, 이때 만약에 세입자가 임차인이 사업에 관련된 주민세를 납부하지 않았으면 건물주가 2차 납세 의무자가 될 수 있다. 자, 또는 법인을 청산할 때 청산인, 그죠? 이사들이 바로 2차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그래서 뜻만 이해하시면 돼요. 다음, 여기서 연대 납세 의무자는 뭐냐? 하나의 납세 의무에 대해서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책임져야 될 의무가 있는, 공동 책임 있는 자를 연대 납세 의무자라고 하는데, 이때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그 재산에 대해서 각각 자기 지분 한도 내에서 납세 의무를 지지만, 어떤 한 사람이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을 때는 나머지 사람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공동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연대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즉 공동으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나 또는 취득세 부분에 대해서는 연대 납세 의무가 있죠. 다음, 사업하는 자가 사업을 시작할 때, 개시할 때 국세청으로부터 그 사업자에 대해서 세금을 체납했을 때 세금에 대해서 보증을 세우라, 이렇게 해서 납세 보증인을 세웁니다. 이때 납세 보증인은 보증증거에 대해서 납부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납세 의무자에는 2차 납세 의무자, 연대 납세 의무자, 납세 보증인 전부 다 세법에 따른 납세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래서 납세 의무자 범위에 들어가는데, 다만 여기 징수 의무자 그랬죠. 국세에서는 원천 징수 의무자 이렇게 얘기하고, 지방세의 경우는 특별 징수 의무자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럼 무슨 뜻이냐? 국세를 참고로 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국세는 원천 징수 의무자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 자, 사업자는요, 종업원들한테 급여,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국가를 대신해서 미리 부하고 징수합니다.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을 미리 차감하고 지급하는데, 그걸 뭐라고 한다? 미리 공제하는 걸 원천 징수라고 하죠. 이렇게 징수한 조세는 사업자가 일정 기간 가지고 있다가 국가 등에 납부해야 될 의무가 있다. 그래서 원천징수 의무자라고 합니다. 지방세는 특별징수 의무자라고 하죠. 이 사람들은 왜 납세 의무자 범위에 들어가지 않느냐? 세법에 따라서 자기가 법적으로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대신해서 징수한 세금을 국가에 내야 될 의무가 있는 것뿐이지 자기 세금 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납세 의무자 범위는 들어가지 않지만 전체 납세자 범위에는 들어간다. 우리가 하나 정리할 거, 납세자 하면 납세 의무자와 원천징수 의무자가 있다. 그런데 이때 납세 의무자 범위에는 누구는 들어가지 않는다. 징수 의무자는 납세 의무자가 아니다라는 점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우리 그 밑에 보시면, 그 다음 장에 보시면 여러분 교재 381페이지 납세지 그랬어요. 납세지는 각 세법에 따라 납세 의무자가 납세 의무를 이행할 장소를 우리는 납세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각 세법에 따라 납세지가 다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다 정리할 수는 없으니까 부동산에 관련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부분, 예를 들어서 교재에 나와 있듯이 취득세의 경우는 취득할 때 당시 물건이면 물건에 뭘로 가느냐? 소재지로 갑니다. 부동산이면 취득할 때 당시 부동산이 어디에 있느냐? 소재지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를 납세지로 하죠. 그럼 등록 면허세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등기 등록하는 부동산에 역시 소재지 관할하는 도, 여기를 납세지로 봅니다. 다음, 재산세 같은 경우는요,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소재지 관할하는 시군구, 여기를 납세지로 하죠. 이렇게 해서 지방세 등은 물건에 뭘로 가느냐? 소재지로 갑니다. 부동산이면 부동산 소재지죠. 그러나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의 경우는요,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면서 인세입니다. 인세, 소유자 중심으로 합산을 하죠. 그래서 소득세법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거주자는 주소지를 납세지로 하고, 만약에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국내에 뭐가 없으니까, 주소 등이 없으니까 부동산의 소재지로 갑니다.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겠다. 그리고 양도소득세 부분도 소득세죠. 모든 소득세는 개인에 대한 거기 때문에 주소지를 뭘로 하겠다? 납세지로 하겠다. 그래서 주소지 관할 세무소, 여기를 납세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한번 납세지, 그리 중요한 부분은 아니니까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고요. 다음 3번으로 갑니다. 거기 3번에 보시면 첫 번째 뭐 있습니까? 과세 대상. 자, 여러분 무엇에 대해서 세금을 내라고 할 것이냐? 세법에 과세 객체, 과세 물건 또는 과세 대상이라고 해서 목적물을 정해놨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취득세는 어떤 물건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 내라고 할 것이냐, 물건이 정해져 있겠죠. 그래서 취득세 과세 대상 하면 취득한 행위에 대해서 과세를 하지만 그 행위, 어떤 것을 취득했을 때 과세할 것이냐, 물건을 정해놨죠. 이것을 우리는 과세 대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취득세, 등록, 면허세는요, 취득하는 행위 등이 있으면 과세를 할 것이고, 소득세의 경우는 소득에 대해서 부과를 할 것이고, 재산세나 종부세는,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는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있으면 재산에 대해서 부과를 하겠죠. 그래서 소득이나 또는 행위 또는 재산, 이런 것을 과세 목적물로 하겠다. 이것을 과세 대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세법에 따라 구체적으로 과세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과세 표준. 여러분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것, 여기서 잠깐 보실까요? 자, 모든 세법에 세액을 계산할 때, 세금 계산할 때 과세 표준이 나와야 돼요.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해야 산출세, 세액이 나오는데, 이 산출세액이 크냐 적으냐, 이것은 뭐에 따라, 과세 표준이 금액이 크냐 과세 표준이 적으냐에 따라서 세액이 크고 적고 결정되겠죠. 그래서 우리 용어는 과세 표준이 뭐냐, 용어는 세액 산출에, 세액을 산출할 때, 세금 계산할 때 기초가 되는 것, 세액 산출에 기초가 되는 것을 우리는 과세 표준이라고 하는데, 이때 이 과세 표준은 어떤 걸 기초로 하느냐에 따라서 둘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종가세가 있고, 또 하나는 종량세, 이렇게 둘로 구분합니다. 그러면 종가세는 과세표준,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이 과세표준을 표시할 때 물건의 뭐예요? 가격이나 또는 금액 등으로 표시를 한다. 그래서 종가세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종량세는 물건의 단위 중에서 수량 등으로 표시를 한다. 그래서 종량세, 종가세는 물건의 가격, 금액 등으로 표시한다. 그래서 화폐 단위 금액으로 표시하는 건 종가세, 수량 등으로 표시하는 것은 종량세. 이렇게 과세 표준은 두 가지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용어 정도만 이해하시고, 다음 여기 세율이 뭐냐, 세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과세 표준이 나오면, 즉 가격이나 수량 등이 나오면 거기에 곱하는 거죠. 곱할 때 어떤 걸 곱하느냐에 따라서 둘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세율도요, 정율 세율이 있고, 정률 세율이 있고, 또 하나는 정액 세율,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율 세율은 뭐냐, 일정한 뭘로, 비율로 표시한다. 일정한 비율, 퍼센트로 표시된다. 그래서 우리는 정율 세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비율, 퍼센트, 백분율로 표시할 수도 있고, 지방세법 같은 경우는 소수점이 나오니까 천분율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비율로 몇 퍼센트냐, 이게 정율 세율이고, 정액 세율은 화폐 단위로 표시하겠다. 우리나라 화폐 단위, 다시 말하면 뭡니까? 화폐 단위 원으로 얼마 이렇게 표시하는 거. 그래서 한 개당 얼마, 1kg당 얼마, 1세제곱미터당 얼마, 이렇게 화폐 단위 금액으로
세율을 표시하는 걸 정액세율이라고 한다. 그래서 과세표준을 표시하는 방법은 두 가지. 세율도 두 가지입니다. 일정한 비율로 표시할 수도 있고 일정한 금액으로 표시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자, 다음.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시면 381페이지 맨 밑에 4번에 보시면 세율이라고 하는 것은 세액 산출에 세액을 산출하기 위해서 과세표준에 곱하는 비율이나 금액을 세율이라고 한다. 그런데 그 밑에 표시 방법에 따라서 일정한 비율 100분비, 1000분비 이렇게 비율로 표시하는 걸 정률세율이라고 하고 일정한 화폐 단위 금액으로 원으로 표시되는 것을 정액세율이라고 합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이때 여기서 자 정률세율은 여러 가지 세율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기억해야 될 거 우리 부동산에 관련해서 공부하실 때는 비례세율이라는 거 하고 또 하나 초과 누진세율이 있습니다. 누진세율 이 두 가지를 많이 공부하게 됩니다. 많이 듣게 되죠. 비례세율은 뭐냐? 과세표준 크기에 관계없이 같은 세율을 적용한다. 이게 비례세율입니다. 과세표준이 예를 들어서 취득세 과세표준이 1억이든 10억이든 100억이든 같은 세율 적용한다. 이게 뭐냐? 비례세율입니다. 여러분 거기 보충에 미니 밑에 자료 참고로 보시면 거기 계산하는 금액이 나와 있죠. 과세표준이 1억일 때나 2억일 때나 3억일 때나 세율이 전부 다 4% 이렇게 되어 있다. 1억이든 2억이든 3억이든 4억이든 4%를 곱해라. 세율이 정해져 있죠. 이걸 뭐라고 한다? 비례세율이라고 한다. 과세표준 금액 크기에 관계없이 같은 세율 적용하는 걸 비례세율이라고 한다. 그래서 대다수 비례세율은 취득세, 우리가 공부하는 등록면허세, 그리고 재산세 그리고 양도소득세 등은 비례세율도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다시 위로 가서 이번에 누진세율이죠. 누진세율은 과세표준 금액 크기에 따라 세부담이 점차 커지는 걸 누진세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는 비례세율로 되어 있고 재산세 중에 일부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에는 누진세율로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제 공부하실 때 부동산에 관련된 세법을 공부하실 때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비례세율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고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비례세율, 누진세율 요거 많이 접하게 될 겁니다. 지금은 여기 요 단원에서는 요 뜻만 비례세율은 과세표준 금액 크기에 관계없이 같은 세율 정해져 세율을 적용한다. 그게 비례세율이고 누진세율은 과세표준 금액이 크면 클수록 누진되기 때문에 세율 부담이 점차 늘어나는 그런 구조를 누진세율이라고 한다. 그래서 초과 누진세율 그래도 되고 그냥 누진세율 이렇게 표현해도 됩니다. 전기요금이 누진제라고 하죠. 기본 어느 한도를 벗어나면 점차 커지는 거, 그걸 우리는 누진세율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용어 정도만 보시고 다음 장 383쪽으로 갑니다. 거기 세율 방법, 세율 적용하는 방법에 우리가 부동산에 관련해서 알고 가야 될 부분이 바로 표준세율입니다. 표준세율. 여러분 표준세율이 뭐냐면 각 세법의 기본세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특히 지방세 같은 경우인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발생하지 않았을 때는 법에 정한 기본세율을 적용하면 되지만 지방자치단체 재정상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고 조례에 따라서 기본세율이 정해져 있지만 거기에 일정 비율을 가감할 수 있다. 증하거나 감할 수 있는 세율을 우리는 표준세율이라고 합니다. 그럼 어느 정도냐? 구체적으로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앞으로 공부해야 될 취득세 그리고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은 기본세율이 정해져 있지만 여기에 100분의 얼마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100분의 50 범위 내에 증하거나 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취득세 같은 경우는요, 부동산 상가 등의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했다고 가정해봐요. 매매로 취득했을 때 기본이 4%입니다. 1000분의 40, 4%인데 여기에 특별한, 그러니까 전국 어느 지방자치단체든 서울특별시가 됐던 제주도가 됐던 강원도가 됐던 간에 전부 다 부동산 취득하면 지방세법에는 기본이 몇 프로? 4%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서 재정상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면 여기에 100분의 얼마예요?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 그럼 100분의 50이니까 절반이 되겠죠? 몇 프로입니까? 2%입니다. 2%를 여기에 증할 수도 있고 여기에 감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기본이 4%지만 여기서 2% 빼면 최소 2%부터 최고는 더하니까 6%. 요 범위 내에서 적용할 수 있다. 이런 세율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표준세율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취득세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증하거나 감할 수도 있고 등록면허세도 그렇고 재산세도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 그건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만. 그래서 증하거나 감할 수 있는 세율을 표준세율이라고 합니다. 물론 그 밑에 2번에 일정 세율은 일정 고정되어 있다. 증하거나 감할 수 없다. 세법이 정한 세율은 그대로 가라. 이게 고정세율이고 뜻은 3번의 제한세율은 최고세율만 규정해놨어요. 이 금액, 이 세율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최고치를 정해놓은 게 제한세율입니다. 그리고 임의세율은 실질적으로는 사용하지 않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용어 잠깐 보셨고 이 단원에서는 오늘 공부하는 내용 중에서 가장 어렵고 또 여러분이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바로 4번에 나와 있는 조세의 징수 방법입니다. 자, 여기 보실까요? 자, 국세가 됐던 지방세가 됐던 징수 방법 하면 크게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징수와 또 하나 신고납부 이렇게 되어 있죠. 물론 특별징수도 있지만 부동산에 관련해서는 특별징수 방법에 대해서 별도로 정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고 자, 보통징수하면 누가? 과세권자가, 국세면 국가가, 지방세면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을 하여 세금을 계산을 해서 납세 의무자한테 뭐 발부한다? 고지서에 의해서 세금을 내라. 이렇게 고지서 발부하고 고지서에 기재된 날짜까지 징수 걷어가는 방법을 보통징수 방법이라고 한다. 이 얘기예요. 자, 보실까요? 잠깐. 자, 그러면 자, 보통징수하면 무슨 뜻이냐? 다시 한번 누가? 과세권자입니다. 과세권자. 그럼 과세권자라는 얘기는 국세면 국가가, 지방세면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에 따라서 무엇을 과세표준 계산하고 그 다음에 세액, 세금도 결정합니다. 그죠? 결정, 계산하겠다. 그래서 과세문서인 무엇 발부합니까? 고지서를 작성해서 고지서 발부하겠다 이 뜻입니다. 납세 고지서에는 납세 의무자 인적사항이 기재됩니다. 그죠? 성명, 그리고 주소, 그리고 과세 대상 물건, 그리고 과세 표준이 얼마, 세율이 몇 프로, 그리고 산출된 세금이 얼마. 이 세금을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어디에 납부를 하라 이렇게 기재된 고지서죠. 납세 고지서를 납세 의무자한테 고지서를 발부합니다. 납부기간 시작되기 5일 전까지 고지서를 발부하죠. 그럼 가만히 있으면 누구는 납세 의무자는 과세권자로부터 무엇을 받아요? 고지서를 받습니다. 고지서. 그럼 이 고지서를 받은 다음에 그럼 고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뭐예요? 납부 기한이죠. 언제까지 뭐하라? 납부를 하라. 이렇게 기재해놓은 납부 기한까지 무엇을 하라? 납부를 하라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끝나는 그런 제도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보통 징수 방법 또는 정부 부과 과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부 부과 국세는 정부 부과
제도라고도 하고 지방세법은 그냥 보통징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보통징수는 납세 의무자 쪽에서는 여기 납세 의무자 쪽에서는 가만히 있으면 일정 기간이 되면 고지서가 나옵니다.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 기한까지 무엇을 하라? 납부를 하라. 그래서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제도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보통징수라고 한다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납세 의무자가 이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 기한까지 뭐를 하지 않으면, 납부하지 않으면 거기에 붙는 이자가 붙습니다. 이때 이자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오늘 중요한 게 가산세 또는 가산금 두 가지가 나오는데, 자, 어떤 거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고지서에 기재된 날짜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 붙는 것이 연체이자인 뭐다? 가산금이 붙습니다. 그래서 가산세하고 가산금은 틀린데, 가산세는 끝에 세자가 붙었어요. 그래서 이건 뭐다? 세금이고, 가산금은 금리, 끝에 금자로 끝나니까 금리 이자다. 그래서 결론은 여기 고지서에 의해서 납세 의무자가 기재된 날짜까지 납부하지 안 했을 때 보통 징수에서는 가산금이 붙는데, 이렇게 고지서에 기재된 날짜까지 안 냈을 때 가산금이 붙는데, 그런 세금이 어떤 세금이느냐?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고지서 나오는 건 우리 부동산에 관련해서 공부할 재산세가 있고요. 대표적인 것이 종합부동산세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자원 시설세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상속세 또는 증여세, 이런 부분이 바로 뭐다? 고지서에 의해서 세금을 납부합니다. 이때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붙죠. 자, 그럼 이때 여러분이 보통 징수 방법에 의해서 일정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 붙는 가산금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이때 가산금은 뭐라고 하느냐? 연체이자다. 늦게 내는 것만큼 이자가 붙는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가산금은 연체이자인데 세법에서 그걸 가산금이라고 한다. 근데 이 가산금은요, 둘로 구분합니다. 일반적인 가산금이 있고, 또 하나 아주 무겁게 부과한다 그래서 중가산금, 이렇게 둘로 구분하죠. 그럼 먼저 여러분 순서를 좀 바꿔서 여기서 가산금에 대해서 잠깐 보실까요? 384페이지에 보시면 384페이지 중간에 동그라미 2번 가산금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가산금 보시면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 기한까지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또는 지방세 같은 경우는 지방세 징수법의 지방세법에 따라서 고지세에게 가산하여 징수하는 일종의 뭐다? 과태료다 그랬는데 연체이자를 얘기합니다. 연체이자. 그래서 일반 가산금은 기본적으로 몇 프로냐? 3%다. 밑에 보시면 그림에 일반 가산금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국세 또는 지방세 똑같아요. 체납 안 낸 세금, 안 낸 국세가 됐던 지방세가 됐던 고지서에 기재된 날짜까지 납부하지 않았으면 그 납부하지 않은 세액의 100분의 3, 100분의 3이면 3%죠. 3%를 가산하여 징수하겠다. 고지세액에 가산하겠다. 자, 여기 잠깐 보실까요? 일반 가산금은 3%다 이겁니다. 고지서에 기재된 고지세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 몇 프로? 3%다. 또 하나 중가산금이 있어요. 아주 무겁게 부과한다고 그랬죠. 교재 보시면 두 번째 칸에 나와 있죠. 도표에 납부 기한 지난 날로부터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1개월 지날 때마다 체납된 조세의 1000분의 10이니까 1.2%입니다. 1.2%를 적용을 한다. 그죠? 그러니까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하루만 지나도 기본이 일반 가산금 3%가 붙고, 그리고 그 기한 지나고 나서 또다시 1개월 지날 때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3% 말고 별도로 1.2%를 적용을 하는데, 이게 중가산금이에요.
1개월 경과할 때마다 1.2%를 가산하는데 이때 중가산금 가산하여 적용할 수 있는 기간은 60개월을 뭐할 수 없다? 초과할 수 없다. 60개월 동안 적용을 하겠다 이겁니다. 그럼 60개월은 왜 60개월이냐? 5년이죠. 그래서 세법에는 세금을 내라 할 수 있는,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 동안 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60개월 동안 중가산금을 적용하겠다. 그럼 60개월을 한 달에 1.2%씩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는 얘기는 72%를 초과할 수 없다 이 얘기와 똑같은 말이죠. 중가산금 가산하여 적용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이것도 예외가 있습니다. 그림에 나와 있듯이 다만 두 번째 줄에 체납된 국세가 100만원 미만, 국세는 지방세는 30만원 미만이에요. 국가가 걷어가는 세금은 100만원 미만일 때는 중가산금 적용 안 합니다. 지방세는 고지산장당 30만원 미만일 때는 중가산금 적용 안 하고 일반 가산금만 적용을 하겠다. 이것이 가산금이에요. 그래서 연상시키기 바랍니다. 여기 보세요. 자, 보통 징수는 과세권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을 해서 고지서를 납세의무자한테 발부합니다. 첫 번째. 그럼 납세의무자는 뭐 받아요? 고지서 받아가지고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까지 납부를 하라. 그러면 되는데 납부하지 않았을 때는 늦게 되는 것만큼 뭐가? 연체이자가 붙는다. 이때 연체이자는 일반 가산금 3%가 있죠. 이것은 납부기한 내 뭐를 하지 않았을 때, 납부하지 않았을 때 3%가 붙는 거고, 중가산금은요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조세의 1.2%씩 60개월 동안 적용하겠다. 이게 중가산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 그래서 이 부분은 일반 가산금, 중가산금 이건 재산세 공부할 때 나오고 종합부동산세 공부할 때 이 부분을 다시 또 본격적으로 세목 공부할 때 다시 또 정리할 겁니다. 자, 다음에 다시 되돌아가죠. 여러분 다시 앞으로 가면 이번에는요 여러분 교재 383페이지 383페이지 다시 가서 이번에는 징수방법의 두 번째 신고납부에 대해서 봅니다. 신고납부로 되어 있는 조세. 자, 그럼 신고납부가 뭐냐? 이것은 납세 의무자가 법이 정한 기간 일정 기한까지 일정 기간 내 과세표준을 뭐하고 신고하고 신고한 내용으로 뭐까지 하라? 납부까지 하라. 그래야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그런 제도를 신고납부라고 한다. 자, 보실까요? 무슨 뜻이냐? 이것은 납세 의무자가 본인 스스로 과세표준과 무엇을 세액을 뭐하라? 계산을 해서 본인이 계산을 해서 법정신고 기한이요. 신고 기한 내 그랬어요. 자, 세법에는 예를 들어 취득세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이렇게 있고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이런 규정이 있고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양도일에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이런 식으로 일정 기간 정해져 있죠. 요 기한 내 무엇을 하라? 신고도 하고 뭐까지 하라? 납부까지 하라. 이런 제도를 우리는 신고납부라고 한다. 납세의무자 스스로 신고납부하라 얘기입니다. 법이 정한 기한 내. 그럼 이렇게 스스로 신고납부해야 될 조세가 바로 뭐냐? 우리가 공부해야 될 취득세, 그리고 등록 면허세, 그리고 양도소득세 이런 부분 등이 신고납부로 되어 있죠. 그럼 요 기한 내 스스로 뭐를 하지 않으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법을 위반했다 그래서 우리 과태료 성격으로 부과되는 게 바로 뭐냐? 가산세가 됩니다. 가산세. 아까 고지서에 기재된 날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늦게 내는 것만큼 연체이자가 붙습니다. 그런데 여기 가산세라고 하는 것은 세법에 규정한 의무, 신고의 의무와 납부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았다 그래서 성실하게 이행을 유도하기 위해서 부과되는 게 바로
가산세다. 가산세는 세금입니다. 그런데 이 가산세는 두 가지다. 신고의 의무와 납부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았을 때 붙는 게 가산세죠. 그래서 가산세는 신고에 대한 가산세가 있고 납부에 대한 가산세 두 가지로 크게 구분하는데,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가산세 부분을 잠깐 보고 갑니다. 384페이지 384페이지 위에 5번에 1동그라미 1번 가산세, 세법에 규정한 의무에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세법에 의해서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가산금은 여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왜? 가산금은 연체이자고 세금이 아니라 가산세는 세금입니다. 세금은 세금끼리 합치지만 가산금은 이자기 때문에 세금에 합산할 수 없다. 포함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세 번째 줄에 이 경우 가산세는 당해 세법이 정한 세목으로 한다. 자, 여기 보실까요? 여기 가산세는 세금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세금은 국가가 걷어가는 국세가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걷어가는 지방세가 있는데, 그렇다면 국세냐 지방세냐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 가산세는 어느 세금에 붙느냐에 따라서 국세, 지방세가 분류가 되죠. 예를 들어 취득세 신고납부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아서 취득세 가산세가 부과됐다면 그건 취득세가 지방세니까 가산세도 지방세로 따라갑니다. 그러나 소득세 신고납부 안 해서 가산세가 붙었다면 국세니까 국가로 간다. 결론은 지방세에 붙는 가산세는 지방세고 국세에 따라 붙는 건 국세에 따라간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가산세는 국세가 될 수도 있고 지방세가 될 수도 있다. 그러면 이 가산세 부분은 신고 성실하게 안 했을 때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았을 때 납부 불성실 가산세로 구분하는데요. 이 부분은 다음 시간으로 넘겨서 다음 시간에 같이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